고금소총과 야담. 하얀 장막의 비밀. 조선이 청나라의 침공을 받았던 병자호란 시절, 수많은 사람이 한양을 빠져나와 피난을 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갑자기 쳐들어온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과 들판에 온통 청나라 군대가 가득 차서 이제 끝장이구나 하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선비와 하인이 소나무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길이가 몇 폭이나 되는 넓고 큰 하얀 천으로 장막을 쳐놓고는 그 안에서 유유자적 지내면서 청나라 군대를 편안하게 지켜보는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난하는 이는 다급한 와중에도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 선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득 찬 오랑캐 군대가 안 보이오?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쳐야지.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요? 그러자 선비는 웃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두 발로 달려 도망을 가봐야 말을 타고 잽싸게 달리는 오랑캐 군대에 죽거나 붙잡히는 건 다 같지 않소. 당신도 살고 싶다면 여기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오. 피난민은 선비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달아나도 청나라 군대에 잡혀 죽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희미하게나마 기대를 걸고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붙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선비 일행이 앉아있는 장막만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이 다가도록 장막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피난민은 왜 청나라 군사들이 자신과 선비 일행을 내버려 두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어 황당해하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청나라 군대는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온종일 받았으면서도 선비 일행과 피난민은 살아남았습니다.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선비는 하인에게 장막을 거두고 말을 묶어둔 끈을 풀라고 명했습니다. 피난민은 그 선비가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난리를 피했다고 여겨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타고 하인과 함께 달려가 버렸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피난민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병자호란이 끝나자 한양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으나 청나라 군대에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가 풀려나서 돌아온 사람을 만나 지난날 피난을 가다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린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피난민은 선비가 쳐놓은 장막 안에 들어갔던 일을 떠올리고는 그에게 왜 청나라 군대가 자신을 보지 못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펴놓은 하얀 장막이라뇨. 나는 그런 것을 그때 못 보았소. 높고 튼튼한 성벽과 깊은 물길이 있기에 청나라 군대가 건드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뿐이요. 그러니까 선비가 펼쳐놓은 하얀 천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 사물이 아니라 성벽과 해자라는 환상을 보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늙지 않는 비밀을 가진 도사. 조선시대에 장산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한웅이었고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의원 집안으로 살아왔습니다. 장산인의 아버지는 한약의 일종인 상육을 먹고 나서 귀신을 보거나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98세가 되어서도 40세로 보일 정도로 젊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돌을 닦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옥주경과 운하현추라는 신선술에 관련된 책 2권을 장산인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인은 아버지가 준 2권의 책을
10,000번 이상 읽고서 아버지처럼 귀신을 부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동안 앓고 있던 병인 학질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에 장산이는 신선술에 대한 흥미가 생겨 하던 일을 그만두고는 40세가 되던 때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장산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사를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도교에 관한 10권의 책을 읽으며 수행했습니다. 하루는 장산인이 계곡을 지나는데 두 사람의 승려가 그를 따랐습니다. 우거진 숲 사이에 이르자 두 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 장산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산인이 두 호랑이를 꾸짖으니 호랑이들은 귀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산인은 한 호랑이에 올라탄 다음 뒤따르던 두 승려로 하여금 함께 다른 호랑이에 타게 했습니다. 절의 문 앞에 도착하자 호랑이들은 사람들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서 18년 동안 돌을 닦은 장산이는 한양으로 돌아와 흥인문 밖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장산이는 60세였으나 용모는 그보다 훨씬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웃에 빈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귀신이 들끓어 집주인이 장산인을 찾아와서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산인이 밤에 그 집을 찾아가니 두 귀신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우리는 이 집의 문과 부엌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사악한 뱀이 이 집을 차지하고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제발 그것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뜰 가운데 있는 큰 회나무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장산인이 주술을 외며 회나무 밑동을 향해 물을 뿜어내자 조금 뒤 사람 모습을 한 큰 뱀이 번쩍거리는 눈빛으로 꿈틀거리며 나오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뱀의 시체를 태워버리자 집에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한 번은 장산인이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화살을 꽂아 물고기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산인은 죽은 물고기들을 물동이에 넣고는 숟가락으로 약을 떠넣어서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죽은 꿩으로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장산인이 숟가락에 약을 묻혀 꿩의 입속으로 넣으면 죽은 꿩이 날개를 치며 살아나곤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라는 점쟁이는 자신이 점을 보다 틀리면 장산인이 가르쳐 주어서 맞게 하는 것을 보고 산인의 좌우에는 항상 300위의 귀신들이 호위하고 있으니 참으로 도사로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장산인은 74세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여 조카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승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서는 5월에 소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소요산의 승려한테 금년은 나의 수명이 다하는 해이니 반드시 화장해 주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일본군이 소요산으로 쳐들어와 가만히 앉아있는 장산인을 발견하고는 칼로 찔렀습니다. 이때 장산인의 몸에서 하얀 기름 같은 피가 흘러내리고 몸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자 일본군은 겁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장산인의 말대로 소요산의 승려가 죽은 장산인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화장을 하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은은한 빛이 하늘에 사흘 동안이나 떠 있었습니다. 또한 장산인의 시신을 불태우자 사리가 72개나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나무 열매 같았는데 짙은 파란색을 띠었습니다. 승려는 그 사리들을 모두 탑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장산인이 다시 살아나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산인은 그가 죽은 해인 1592년 9월
강화도에 사는 친구인 정붕의 집에도 왔었습니다. 정붕은 장산인의 죽음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장산인은 우리 집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금강산으로 간다고 했죠. 하고 전했습니다. 정붕은 1593년에야 비로소 장산인이 죽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서 사람들은 장산인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신선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몸이 되었다.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흥분의 박에서 나온 우왕청심환과 아름다운 양귀비. 옛날에 욕심쟁이 놀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몽땅 가로채고는 동생 흥부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흥부는 남 대신 곤장을 맡거나 막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이 너무나 적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비참한 삶을 살던 흥부의 집으로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날아들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잘 고쳐주고 날려보냅니다. 얼마 후 제비는 흥분의 집으로 박씨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는 그 박씨를 초가집 지붕에 올려두었는데 거기서 여러 개의 박이 자라나서 익어가자 박이라도 잘라서 국을 끓여 먹으려고 톱으로 박을 잘랐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다시피 박이 갈라질 때마다 풍성한 보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것은 밥을 지을 쌀과 각종 음식을 살 돈이 가득 담긴 상자였습니다. 다음에는 금실과 은실 등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들어간 비단이 수천 필이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을 모두 받아낸 흥부는 아내와 함께 다음 박을 잘랐는데 이번에는 바다거북의 등껍질로 만든 그릇인 대모반과 한국의 전통 과자인 유밀과가 나왔습니다. 대모반은 동양에서 매우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는데 과거 중국이 기원전 111년부터 베트남을 정복해 서기 938년까지 1049년 동안이나 지배했던 이유도 바로 베트남에서 나는 대모반 같은 귀중한 물건들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밀과는 약과와 같이 쌀과 꿀을 이용해 만드는 과자입니다. 약과가 대량 생산되어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사람들로서는 약과 따위가 무슨 귀한 보물이야 하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까지 약과 같은 유밀과는 만들 때 쌀과 꿀이 많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들은 잔칫날에나 겨우 먹을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을 타니 이번에는 황금과 은 같은 귀금 속에다 구리와 쇠임 및 진귀한 보석인 호박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박을 타니 이번에는 귀중한 약재인 우왕청심환이 나왔습니다. 우왕청심환은 정신을 잃거나 심장이 약할 때 먹으면 좋은 약입니다.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를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의 우왕청심환을 매우 좋아해서 조선 사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왕청심환을 내밀면 청나라 관리들이 기뻐하면서 마음껏 구경할 수 있게 배려했다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흥부가 또 다른 박을 타자 이번에는 황금 비녀와 유리로 만든 병과 도자기 그릇에 붓과 종이 및 사슴과 다람쥐 가죽들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무슨 보물이라고 박에 들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할 사람도 있겠지만 조선시대까지 한지는 수많은 작업을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야 하는 귀중한 물품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지는 공물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으며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의 기한이 지나면 한지를 물로 씻어 말린 다음 그 위에 다시 글씨를 쓸 정도로 종이를 묻혀 깎였습니다. 마지막 박을 타자 중국 당나라의 절세 미녀였던 양귀비가 나오더니 흥부의 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흥부는
엄청난 보물과 함께 아름다운 미인까지 얻게 되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미녀로 둔갑한 신선. 조선 개성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신선술을 배워 신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모습을 자유자재로 변모시키는 둔갑술에 능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우치가 미녀로 둔갑한 구미호가 가진 도수를 부리는 방법이 적힌 하늘의 책을 빼앗아서 그 책을 공부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나라 안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대신들은 백성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우치는 탐욕스러운 조정 대신들을 응징하고 굶주린 백성을 돕기 위해 고민하다 한 가지 묘안을 짜냈습니다. 둔갑술을 부려 신선처럼 변한 전우치는 궁궐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신선이다. 하늘나라에 궁궐을 짓는데 마침 황금으로 만든 대들보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가 가진 황금을 모두 털어서 오는 3월 보름날까지 바쳐야 한다. 이후 전우치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왕과 대신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의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대신들은 자신들이 가진 황금을 모조리 털어서 모았습니다. 약속대로 3월 보름날이 오자 신선으로 둔갑한 전우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엎드려 절하는 상황에서 하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흥하고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무궁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는 황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전우치는 황금을 먼 서쪽으로 가져가 팔아 쌀 10만 석을 산 다음 그 쌀을 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와 굶주린 백성에게 모조리 나눠주었습니다. 전우치 덕분에 살아난 백성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이때 전우치는 전국에 왕과 대신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 내가 신선을 사칭하여 황금을 빼앗아 쌀로 받고 백성에게 나눠주었다. 나는 전우치다 라는 내용의 방을 붙여 자기가 사기를 쳤음을 알렸습니다. 전우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분노한 왕은 전우치를 잡아들여 모진 고문을 가했으나 신선술을 배워 인간을 초월한 경지에 오른 전우치에게 그깟 고문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우치는 내가 가난해서 추위에 떨고 살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기름 가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할 시간에 굶주린 백성이나 보살피시오 하고 왕과 대신들을 비웃다가 도수를 부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전우치의 모험담은 계속됩니다. 양반들의 잔치에 갔다가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기자 도수를 부려 양반들의 성기를 없애버렸다가 그들이 슬피 울며 잘못을 빌자 도술로 다시 성기를 붙여주었는가 하면 하늘에 올라가 3000년마다 하나씩 열린다는 신비한 복숭아인 선도를 따오거나 함경도 가달산에서 활개치는 도적인 엄준을 상대로 무술 대결을 벌여 이기고 이조판서로 둔갑하여 들어가 가짜 이조판서 행세를 하며 식구들을 골탕 먹이다가 달아나는 등 온 나라를 떠돌아다니며 신나는 모험을 즐겼습니다. 시대에 풍운하였던 전우치는 개성의 유명한 학자이자 도사인 서화담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서화담의 가르침대로 다시는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하고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왕의 병을 고친 쇠도끼. 한양 자하동에 사는 정진사는 글과 그림 및 의학 같은 취미를 좋아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깨어 있는데 잘생긴 소년 한 명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화라고 하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만나 뵙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소년이 소매에서 술과 잔을 꺼내고 잔에다 술을 부어 바치니 정진사는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맛이 매우 맑고 시원하여 평생 처음 마셔보는 술이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자 백화는 정진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병이 있는데 별의별 약을 써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저희 집에 같이 가주셔서 제 증세를 살펴 약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정진사는 당혹스러웠지만 그가 준 술을 받아 마신 뒤라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은혜도 갚을 겸 해서 허락했습니다. 그러자 백화는 자신이 타고 온 나귀에 정진사를 태워서 양화도까지 데려가서 배에 다시 태우고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문득 멈추었는데 더 큰 배가 마주보고 와 있었습니다. 백화는 정진사에게 큰 배에 타라고 권유하며 자신도 옮겨 탔습니다. 그렇게 약 이틀을 더 항해하자 구름과 바다가 하늘과 맞닿은 신비스러운 땅이 나타났습니다. 백화는 배를 땅에 대고 정진사를 내리게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비단 장막이 쳐져 있었고 말과 수레가 가득했는데 그 또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백화의 안내를 받아 궁궐로 들어간 정진사는 그곳의 화려한 궁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화에게 여기가 어디요? 하고 묻자 백화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는 백화주라는 땅이고 저는 백화주의 태자입니다. 제 아버지이신 왕께서 오랜 병을 앓아서 천하의 온갖 명의들을 불렀으나 도저히 병이 낫지 않아서 선생을 제가 직접 가서 모셔온 것입니다. 부디 제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까지 왔으니 거부할 수도 없어서 정진사는 허락했습니다. 곧바로 그는 왕이 있는 태화전으로 안내되었고 수많은 궁녀를 거느린 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특이하게도 등에 소나무 한 그루를 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정진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인이 어릴 적부터 소나무 잎과 뿌리와 싹을 삶거나 지져 먹기 좋아했더니 어느 날부터 등이 가려웠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났소. 소나무 잎 때문에 등이 찔려 따갑고 무거워서 매일 고통스럽소. 대체 이게 무슨 병인지 선생은 아시겠소? 정진사는 수많은 의학 관련 책을 보았으나 등에 소나무가 자란 병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아낼 시간이 필요하여 왕에게 일단은 물러가서 생각해보고 필요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백화 태자가 마련해준 숙소로 갔습니다. 정진사는 사흘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백화 태자를 만나서 도끼 100개와 가마솥 하나, 장작 100개와 냉수 한 항아리를 오늘 내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백화 태자가 그 말대로 하자 정진사는 가마솥에 냉수 한 항아리 용량을 붓고는 장작에 불을 붙이고 가마솥 안에 도끼 100개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장작불로 인해 가마솥 안에 넣은 물이 끓어오르자 정진사는 불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하며 사흘 동안 조절하다가 가마솥 안에 물을 쇠그릇에 담아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의 등에 난 소나무를 향해 물을 뿌렸더니 소나무가 점점 말라가고 솔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물을 왕에게 마시게 하자 소나무는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습니다. 왕과 태자는 매우 기뻐하며 병의 처방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정진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릇 음양오행설에 이치해 나무를 이기는 것은 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도끼를 삶은 물로 소나무를 죽인 것입니다. 정진사의 처방으로 완쾌된 왕은 그를 위해 사흘 동안 작은 잔치를 열고 닷새 동안 큰 잔치를 열면서 성대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작은 돌을 하나 주었는데 그것은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백화태자는 정진사에게 그 돌은 바닷속에서 나는 것인데 그릇에 두면 좋은 술이 저절로 우러나와서 천년이 가도 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께 드린 술도 그 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정진사는 본래 술을 좋아하는 성미라서 사양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백화태자의 배웅을 받으며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정진사는 행복한 삶을 보냈다고 합니다. 임꺽정. 임꺽정은 조선뿐 아니라 한국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도적입니다. 그런데 임꺽정에 대한 인식은 백정이었다가 신분 차별에 분노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 싸우는 의적 정도에 머물러 있는 판국입니다. 본래 임꺽정은 황해도에 살던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그저 소를 죽여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썰어 파는 사람들이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평화롭게 살던 도축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척이나 제인 달달이라고도 불렸는데 본래 조선인이 아니며 조선 땅에 살게 된 지가 50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하며 조선인과 섞여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산다고 했습니다. 양성지가 언급한 달달은 거란족과 여진족과 몽골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을 뜻하는 단어인 타타르의 한자 음역입니다. 따라서 대략 10세기 중엽 고려로 넘어와 살던 거란족과 여진족 같은 유목민족이 바로 백정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인과 화척, 즉 백정들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면서 함께 모여 도적질을 하고 소와 말을 도살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유랑 생활을 즐기면서 가축을 쳐서 먹고 사는 영락 없는 유목민의 삶이었습니다. 그 밖에 백정들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면서 사납고 용맹스러우며 조선 각 지역에서 강도와 살인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절반이 백정들이었으며 무리를 지은 도적이 되어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추측건대 조선시대의 백정들이 백성들로부터 미움과 천대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본래 조선인이 아닌 이민족인 데다가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도적대에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임꺽정 역시 본래부터 잔인한 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임꺽정은 황해도 양주 출신의 백정으로 교활한 데다가 날쌔고 용맹스러웠으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적단을 만들어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말과 소를 닥치는 대로 빼앗으며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점을 도려내고 팔과 다리를 찢어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잔인하기가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백성을 위하는 의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몰래 임꺽정과 내통하여 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관청에서 임꺽정을 잡으러 군사를 보내도 미리 도망을 가거나 역습을 하는 식으로 모면했다고 합니다. 아마 임꺽정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람들이나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받아먹는 사람들이 대가로 한 일 덕분일 것입니다. 임꺽정을 따르는 무리는 그 수가 대략 60여 명쯤 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숙했습니다. 조정에서 장현과 옹진과 풍천 등 4-5골의 무관 및 수령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임꺽정을 토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그들이 서흥에 모였는데 임꺽정 일당이 말을 타고서 화살을 비처럼 쏘아대니 군사들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임꺽정은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마적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다른 도적 수십 명을 잡은 이력이 있는 이억근이란 사람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임꺽정 일당이 머무르는 본거지를 포위했다가 오히려 그들이 쏘아대는 화살 7대를 맞고 죽어 실패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군의 포위망을 역습해 무너뜨릴 만큼 임꺽정 일당은 강했습니다. 더구나 임꺽정 일당은 교활한 면모도 보였습니다. 금부도사처럼 변장하고 관아에 가서 군수를 불러내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집신을 거꾸로 신고 다녀 보는 군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나간 곳을 헷갈리게 하고서는 뒤에서 화살로 쏴 죽이는 속임수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꺽정의 아내가 관군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자 임꺽정 일당이 활과 도끼를 가지고 감옥을 습격해 부수고 그녀를 구출하려고 했다가 관군이 몰려오자 달아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꺽정 일당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황해도 일대 수백 리의 길이 끊어질 지경이었다고 전합니다. 같은 패거리인 서림이 관군에게 붙잡히고 변절하여 정보를 누설하는 바람에 관군의 토벌로 임꺽정과 그 무리가 죽임을 당했지만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름이 전해질 만큼 임꺽정은 조선의 도적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